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연화는 사또에게 작은 책자를 바쳤습니다. 사또는 일기장을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배 대감이 위조 문서를 들이밀며 집을 넘기라고 협박했던 정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진사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쓰인 마지막 대목이 사또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덕만이었습니다. 30살이 되도록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이었지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아니었고 성품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 한 칸 없는 머슴이라는 처지가 문제였습니다. 동만아, 내년에는 장가 가야지? 주인 어르신이 물으실 때마다 덕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장가를 가려면 번듯한 집이 야위했습니다. 처갓집에서도 사위 될 사람이 살 곳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덕만은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삯으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주시는 살빔 한 벌로 버티고 명절떡 한 조각을 먹으며 견뎠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0냥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하나는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제 집을 사야겠어. 덕만은 주인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가를 가고 싶어 집을 알아보려 합니다. 주인 어르신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마을에 빈집이 몇 채 있으니 한번 알아보아라. 덕만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만한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30냥으로 살만한 집은 저마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졌거나 벽에 금이 갔거나 아니면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만은 마을 외곽을 지나가다가 문득 한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한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았습니다. 방이 2개쯤 되어 보였고 마당도 제법 넓었습니다. 저 집이면 참 괜찮겠는데. 덕만은 이끌리듯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집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집 주변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문짝은 반쯤 부서져 덜렁거렸습니다. 흙담도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가? 덕만이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돌아보니 이웃 마을 사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 제가 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집은 주인이 없는 듯한데 혹시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덕만의 말에 마을 사람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저 집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어째서 그렇습니까? 마을 사람은 사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 집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오. 덕만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귀신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라니까 그러네? 10년 전부터 그랬소. 밤마다 무시무시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오. 방벽에는 빗자국까지 낭자하다고 하더군. 원래 주인이 떠난 뒤로 아무도 살지 않은 지 10년이 넘은 흉가요, 흉가. 마을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서둘러 가던 길을 갔습니다. 덕만은 가만히 서서 다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귀신이라니 정말 그런 게 있을까? 평생 살아오면서 귀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무니없는 소문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대체 누가 파는 집이고 값은 얼마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덕만은 서둘러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마을 외곽에 있는 빈집 말입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장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귀신 나온다는 흉가 말이냐? 예, 맞습니다. 그 집은 배 대감 어르신이 관리하고 계시지. 원래 주인이 떠나면서 처분을 맡긴 거라네. 혹시 그 집을 살 수도 있을까요? 이장은 펄쩍 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 미쳤는가? 설마 그 집을 사겠다는 건 아니겠지? 예, 그럴 생각입니다. 절대 안 되네. 그 집은 진짜로 귀신이 나온다니까 그러네? 밤마다 해괴한 소리가 들린다고 온 동네가 난리인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나? 저는 귀신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덕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당장 비바람을 피할 집이 필요합니다. 귀신이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튼튼한 지붕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장은 한참 동안 덕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네. 자네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쩔 수 없군. 배대감 어르신께 내 이야기를 전해보겠네. 다음 날 덕만은 배 대감댁을 찾아갔습니다. 배 대감은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웅장한 기와집에 살았고 땅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그 흉가를 사고 싶습니다. 덕만이 조심스레 말하자 배 대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흉가를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가나도의 마청 호텔을 수출된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배 대감은 덕만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허허 웃었습니다. 제법 용감한 녀석이로구나. 좋네. 30냥만 주면 그 집을 넘겨주겠네. 30냥 말씀이십니까? 덕만이 가진 돈이 딱 30냥이었습니다. 배 대감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더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귀신 나오는 흉가이니까 말이야. 30냥이면 충분하네. 덕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냥은 지난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을 다 치르고 나면 덕만의 손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덕만은 품속 깊은 곳에서 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0냥을 배 대감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배 대감은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그 집은 자네 것일세.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배 대감은 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집이 덕만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덕만은 그 문서를 고이 받아들고 흉가로 향했습니다. 길가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총각이 완전히 미쳤나 보군. 귀신 나오는 집을 사다니 머지않아 크게 후회할 걸세. 덕만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 흘려보냈습니다. 아니, 사실 다 들었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귀신 같은 건 애초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덕만은 집 앞에 섰습니다. 낡아 빠진 대문이 반쯤 삐딱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구나. 덕만은 대문을 힘껏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지붕도 구멍난 곳 없이 온전했습니다. 깨끗이 청소만 하면 충분히 살만하겠어. 덕만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고 걸레로 바닥을 말끔히 닦아냈습니다. 거미줄을 걷어내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환기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마당 한편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습니다. 머슴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덕만은 주인 어르신 댁에서 가져온 소박한 짐을 풀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이불 한 채, 밥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결한 덕만은 방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개처럼 깜깜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덕만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신이라 정말 그런 게 나올까? 호기심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삐걱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만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지? 조금 뒤 다시 한번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서 불길한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덕만은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덕만의 부름과 동시에 소리는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덕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바람 소리만 윙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문짝이 흔들렸나 보군. 덕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누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이이.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크고 선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걸음을 옮기며 낡은 마루판을 밟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덕만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삐걱거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덕만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귀신이 있는 건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귀신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덕만은 침을 꿀꺽 삼키며 용기를 냈습니다. 귀신이든 무엇이든 숨지 말고 나와서 대화나 한판 해봅시다. 덕만은 방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그저 차가운 달빛만이 마당을 허옇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기이한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머리 위 천장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덕만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락이었습니다. 소리는 다락방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다락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비록 허름했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군. 덕만은 사다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딛고 올라갔습니다. 사다리가 무거운 기척을 내며 삐걱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덕만은 드디어 다락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덕만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다락방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 누군가의 인형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사람인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어 오직 가냘픈 윤곽만 보였습니다. 다락 구석에 무릎을 껴안고 앉아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백한 안색, 비쩍 마른 몸, 남루하게 찢어진 옷자락, 그리고 두 눈에 가득한 눈물. 여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는 몹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덕만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너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뎌 사다리에서 손을 놓쳤습니다. 으악! 덕만은 입미더비더해요 답 그대로 뒤로 넘어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소리를 내며 마루판 위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다행히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덕만은 서둘러 자리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락방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여인이 다락 입구에서 고개를 내밀고 덕만을 애처롭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험한 곳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덕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체가 무엇이오? 여인은 대답 없이 그저 눈물만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덕만은 바닥에 선 채로 여인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인 또한 다락 난간을 잡고 덕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만의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있는 사람임을 확인했으나 이 기이한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무도 몰래 이 집 다락방에 숨어 지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덕만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라며 수군대던 존재가 바로 당신이었소? 여인이 고개를 조용히 가로저었습니다. 눈물이 고운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가냘프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못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덕만은 천천히 다리에 힘을 주며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곳 흉가에 10년 동안이나 숨어 살았던 것이오? 여인은 더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덕만은 다시 다락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기척을 내며 올라갔습니다. 덕만은 마침내 좁은 다락 안으로 완전히 들어섰습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새어 들어오는 달빛만으로는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덕만은 여인의 곁으로 조심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두려워할까 싶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여인은 벽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무릎을 안고 고개를 묻었습니다. 덕만은 여인의 몰골을 가만히 훔쳐보았습니다. 앳된 태가 남아 있는 것을 보니 대략 25 안팎의 젊은 처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얼굴은 흙빛처럼 창백했습니다. 뺨은 해쓱하게 패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다 닳아 찢어진 누더기였습니다. 본래는 귀한 비단 한복이었던 듯하지만 이제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찢겨 있었습니다. 엉클어진 머리카락은 빗질을 안 한 지 무척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덕만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가냘픈 처자가 아무도 모르게 이 차가운 곳에서 10년을 홀로 버텨왔던 것입니다. 덕만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여기에 숨어 지내시는 겁니까? 여인이 마침내 젖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누구에게서 도망쳤다는 말이요? 마을 사람들과 저 배의 대감으로부터요. 덕만은 깜짝 놀라 두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내 대감이라면 방금 자신에게 이 집을 판 악독한 고을 양반이었습니다. 나에게 집을 판배의 대감 말입니까? 여인은 원망스러운 기색으로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만은 더 상세한 사정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상태가 당장 긴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 만큼 극도로 쇠약해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뱉는 것도 힘에 벅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만 그대로 기다리시오. 덕만은 사다리를 내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저녁에 먹고 남겨둔 보리밥이 솥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덕만은 그 밥을 사발에 소복하게 담고 물도 한 대접 시원하게 떠왔습니다.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인은 아까와 다름없이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덕만은 밥 대접을 여인의 앞에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오. 여인은 밥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덕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서 드시오. 시장하실 텐데. 덕만이 부드럽게 권하자 여인은 떨리는 손을 조심스레 뻗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버거워 보일 정도로 손끝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여인은 밥 한 술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덕만은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여인은 울면서도 밥 한 숟가락을 소중하게 씹어 삼켰습니다. 대체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정이었을까요? 덕만의 가슴 또한 몹시 먹먹해졌습니다. 여인은 마침내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뼈에 사무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운을 차리셨다면 숨겨진 진실을 제게 들려주시겠습니까? 덕만의 따뜻한 다독임에 여인은 한참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저희 아버님께서는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길고도 아팠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피눈물 나는 억울한 이야기였습니다. 덕만은 결코 가로막지 않고 그 한 맺힌 사연을 가만히 경청했습니다. 연화는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희 집은 이런 허름한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우람한 기와집이 원래 그들이 살던 본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정진사였습니다. 고을에서 전답을 많이 소유하고 덕망이 높기로 으뜸가는 양반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집에서 귀하게 자라며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진사는 일찍이 아내를 잃고 홀로 된 외딸 연화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제 아버님은 참으로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분이셨지요. 그런 자상한 정진사에게 10년 전 어느 비바람 치는 밤에 참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배 대감이 정진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채에서 밤늦게 술잔을 기울이는 동안 안채에서 잠을 청하던 연화는 예사롭지 않은 고성에 잠을 깼습니다. 절대 그리할 수는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요. 평생 화를 내지 않던 아버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이어 배 대감의 음산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정진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생각할 것도 없어. 내 집과 땅은 절대 줄 수 없어. 방문 틈으로 내다보니 빗속에 배 대감이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를 찾아뵈려 했으나 두려움이 앞서 그냥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앞마당에서 하녀의 비명성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연하가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때 사랑채 누마루 위에 아버님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쓰러져 계셨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소란스럽게 시신을 수습했으나 그들은 석연치 않게 지병으로 인한 단순 급사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제가 지나기 바쁘게 배대감이 칼을 찬 장정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정 진사가 자신에게 거금 200냥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차용증 아래에는 아버님의 낙관이 찍혀 있었습니다. 배대감은 슬픈 얼굴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정진사가 돈을 갚지 못해 집과 땅을 담보로 넘기기로 진작에 서약했었소. 고을 사또 또한 배대감의 뇌물을 받고 문서가 진짜라며 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문의 전답과 살던 기와집이 배대감의 소나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결코 빚을 지실 분이 아닙니다. 저 서류는 위조된 가짜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힘없는 어린 처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주는 관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빈손으로 정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던 배대감은 그것으로 모자라 하수인들을 보내 연화를 추적했습니다. 아비가 진 빚이 아직 남았으니 몸뚱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한다. 잡히면 꼼짝없이 관노로 팔려갈 처지였기에 연화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야산을 헤맸습니다. 마을 외곽을 떠돌다 마주친 곳이 바로 이 폐허가 된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 무너져가던 빈집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집 다락방 구석에 숨어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배대감의 추적관들이 사사치 마을을 투뒀으나 바로 곁에 흉가 다락방에 숨어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면 연화는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몰래 기어 나와 근처 들판에 산나물을 캤거나 과일을 주워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빈집에 사람들이 드나들려 있습니다. 자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 즉시 배대감에게 잡혀갈 것이 자명했습니다. 연화는 살아남기 위해 귀신 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마다 다락방 문을 삐걱거리고 흙벽에 봉선화 꽃물로 핏자국처럼 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괴이한 울음소리를 내거나 머리를 풀어헤친 그림자를 창문에 비추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소동의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마을에 이 집에 원혼이 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며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덕분에 연화는 지난 10년 동안 이 어두운 공간에서 안전하게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배대감의 죄상을 폭로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자신이 살던 옛 기와집 주변 아버님의 진짜 일기와 문서들은 분명 본가 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애처로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덕 많은 굳건한 결심을 내린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본가에 잠입하여 찾아내면 되지 않겠소?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그곳은 무서운 장정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 몹시 위험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도울 것이오. 덕만은 연화의 떨리는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동안은 홀몸이라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내가 함께하지 않소? 연화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정성껏 도우려 하십니까? 덕만은 든든한 대장부처럼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제가 본래 불의를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미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이제 제 재산을 털어 산 제 보금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배대감과의 악연은 저 역시 피할 수 없는 셈이지요. 덕만의 짓궂은 핑계에 연하는 마침내 참아왔던 고마움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덕만은 그녀의 어깨를 든든하게 다독여주며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계획을 도모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신뢰 깊은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덕만은 낮에는 열심히 품을 팔아 양식을 마련했고 연하는 영양을 섭취하며 몰라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창백하기만 하던 연화의 뺨에 고운 생기가 붉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흉가 근처를 지나던 마을 안악이 마당가에 널린 여인의 옷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흉가의 정체 모를 젊은 여인이 숨어 살고 있더라. 괴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동네를 휩쓸었습니다. 이 소식은 마침내 배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배대감은 쏘스라치게 놀라 서둘러 신복들을 흉가로 급파했습니다. 신복들이 담 너머로 훔쳐보다 마침내 연화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대감마님, 정진사의 딸 연화가 분명합니다. 뭐라? 그년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더냐? 배대감은 벼락같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청. 진사의 외딸이 코앞에 폐가에 숨어 있었다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자신의 옛 범죄가 폭로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다음 날 배대감은 덕만을 자신의 대저택 사랑채로 소환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 집에서 짐을 싸서 떠나거라. 배대감의 험악한 박지름에도 덕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당하게 은 30냥을 치르고 산 문서가 있는 집인데 어찌 나가라 하십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목숨을 부지하려거든. 당장 꺼지거라. 배대감은 무서운 협박을 일삼으며 덕만을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흉가 사방에서 수상한 괴한들이 칼을 차고 서성거렸습니다. 돌멩이를 지붕에 던지며 무력 시위를 해왔습니다. 덕만은 침착하게 두려워하는 연화를 진정시켰습니다. 배대감이 완전히 심사가 꼬인 모양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발 먼저 움직여야 하오. 연화는 긴장 속에서도 서재의 위치와 침입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일러주었습니다. 배대감은 보름날 밤마다 고을 사또의 잔치에 참석하려 성 안으로 행차합니다. 그날 밤이 서재에 숨겨진 문서를 찾을 유일한 틈입니다. 덕만은 머릿속으로 만반의 계획을 세우며 보름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보름날 밤이 이윽고 다가왔습니다. 배대감이 가마를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을 멀리서 확인한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기와집 뒷담으로 접근했습니다. 덕만이 가볍게 담벼락을 넘어간 후 연화의 고운 손을 잡아 담 안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에 몸을 숨기며 사랑채 뒤편 서재의 창가로 소리 없이 기어갔습니다. 다행히 사랑채를 지키던 장정들은 방 안에서 거나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경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덕만은 조심스럽게 서재의 작은 미닫이 창을 열고 안으로 부드럽게 침투했습니다. 연화 또한 날렵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쳐드는 옛 서재에서 연화는 가슴 아픈 아버님의 흔적들을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벽 책장에 꽂힌 두꺼운 맹자책을 차잔에 꺼내 들었습니다. 책장을 넘겨가며 속을 살피던 도중 일부분이 교묘하게 파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비단 헝겊의 겹겹이 쌓인 오랜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정진사가 임종 직전 피로 쓴 유서와 진짜 돼지 소유권 문서 그리고 배대감의 악행을 기록한 친필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버님의 유품을 찾았습니다. 연화가 감격 어린 숨을 몰아쉬며 비단을 품에 안는 찰나 마당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귀가하셨다. 예정보다 사또의 잔치가 일찍 끝내는 바람에 배대감이 급히 귀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재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배대감과 횃불을 준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도적놈들!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밀어! 덕만은 연화의 손을 낚아채고 지체 없이 창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도망치시오. 하지만 넓은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장정이 횃불을 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연화가 달리던 도중 그만 발을 헛디뎌 쓰러졌습니다. 연하낭자. 덕만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는 찰나 험악한 놈들이 그들을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악독한 배대감이 천천히 걸어나와 손을 뻗었습니다. 그 품속에 주인 유품과 문서를 순순히
내놓아라. 그리하면 고통 없이 숨은 끊어주마. 덕만은 연화를 단단하게 보호하며 추상같이 외쳤습니다. 천벌을 받을 가련한 놈! 내 놈이 정진사 어르신을 독살하고 재산을 위조문서로 편취한 더러운 악행이 여기에 다 적혀 있다. 자신의 살인 행각이 폭로되자 대감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알아챈들 이 늦은 밤에 누가 너희 말을 믿겠느냐? 내가 정진사를 죽이고 이 집을 가로챈 것이 맞다. 하지만 증거와 함께 너희를 없애버리면 그만이지. 범죄의 완벽한 자백이 마당 한복판에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높은 담벼락 위로 무수히 많은 횃불이 장관을 이루며 밝혀졌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인면수심의 인간아! 마을의 우두머리인지 노인의 녹이 띠는 고함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이어 농기구와 몽둥이를 손에 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담을 넘어 우르르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지 노인은 낮에 덕만으로부터 서재 침입 소식을 듣고 미리 장정들을 포섭해 배대감의 가옥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대감, 내 놈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똑똑히 들었다. 마을 백성들의 고함과 함께 배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싸지가 마비되어 마당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덕만과 연화는 지 노인 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가려질 터였습니다. 연화는 품 안의 비단 뭉치를 다시 한번 꼭 움켜쥐었습니다. 가시지요. 지 노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지 노인과 장정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동행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도착하자 포졸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 노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정사딘사 어르신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러 왔소. 이윽고 그들은 관아 대청마루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엄숙한 표정의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 노인이 먼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사또나리, 고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사또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 노인은 10년 전 정진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고했습니다. 당시 배대감이 가짜 문서를 조작해 가옥과 전답을 빼앗은 일, 그리고 어젯밤 배대감 스스로 죄를 자백한 일까지 낱낱이 아르였습니다. 사또의 안색이 점점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덕만이 앞으로 나아가 품속에서 비단 뭉치를 꺼내 올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문서들과 일기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배대감이 위조한 거짓 빈문서이며 이쪽은 아버님이 몰래 숨겨두셨던 진짜 토지 문서이옵니다. 사또는 이방을 시켜 문서들을 가져오게 한 뒤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물들을 대체 어디서 찾아내느냐? 배대감의 서재 책장 속 정진사 어르신이 생전에 숨겨두신 비밀 공간에서 찾았사옵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요란한 소란과 함께 숨을 헐떡이며 누군가 들이닥쳤습니다. 다름 아닌 배대감이었습니다. 사또나리, 저 불안당 같은 자들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배대감은 삿대질을 하며 덕만과 연화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들이 들이민 문서는 모두 사악하게 조작된 위조품이옵니다. 저는 정진사에게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입니다. 배대감의 뻔뻔하고 정연한 주장에
관아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또한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가 더 있느냐? 덕만은 갑작스러운 배 대감의 기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때 연하가 꿋꿋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날이 아버님이 죽기 직전 남기신 친필 일기장이 있사옵니다. 연하는 사또에게 작은 책자를 바쳤습니다. 사또는 일기장을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배 대감이 위조 문서를 들이밀며 집을 넘기라고 협박했던 정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진사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쓰인 마지막 대목이 사또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배대감이 오늘도 집을 내놓으라 협박했다. 거절했더니 내게 무슨 변고가 생겨도 모른다고 위협하더군.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필시배 대감의 짓일 것이다. 관아 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배 대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이래도 저 일기장이 조작된 것이라 우길 테냐? 사또의 불호령의 배 대감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이때 지 노인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1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증언하겠나이다. 바래보아라. 그날 밤 비바람이 치는 와중에 소인은 정진사댁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대감이 정진사댁 사랑채에서 허겁지겁 도망쳐 나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배대감은 벌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날 밤 내내 내 침소에 누워 있었다. 아닙니다. 밝은 달빛 아래 내 놈의 흉악한 상판대기를 소인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진호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배 대감의 권세가 두려워 지난 1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침묵해 왔나이다. 정진사 어르신의 영혼과 그 따님에게 지은 죄를 이제하시고자 하니 부디 소인의 불고지죄를 엄벌해 주시고 저 악당을 벌해 주소서. 관아를 메운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배 대감의 악행과 어젯밤 자백 소동을 이구동성으로 증언했습니다. 마침내 사또는 무겁게 명판을 내리쳤습니다. 탁! 증거가 명백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한결같으니 배 대감의 살인 및 재산 편취 죄는 추후에 의심도 없다. 당장 저 죄인을 결박하고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여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하라. 부졸들이 달려들어 단번에 배 대감을 사슬로 묶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럴 수가. 감히 내게 머슴 따위가. 배 대감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으나 고스란히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하늘 풀었습니다. 사또는 연화를 정중히 불러 올렸습니다. 정진사의 가옥과 토지는 정당한 상속인인 내게 돌려줄 터이니 돌아가 가문을 다시 세우거라. 구경하던 백성들이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모든 슬픔이 비겐 하늘처럼 개인 화창한 봄날이 도래했습니다. 되찾은 고풍스러운 본가 기와집 마당에서 꽃피는 잔치가 성대하게 베풀어졌습니다. 멋진 헐레복을 입은 신랑 덕만과 꽃보다 고운 신부 연화가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신분과 처지의 차이가 아득했으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헌신한 덕만의 의로운 정에 감복한 연화의 간곡한 결단으로 맺어진 숭고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귀신이 들끓던 흉가를 헐값에 샀더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내로 얻었구려. 신랑 덕만의 익살스러운 농담에 새 신부 연화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냥을 주고 샀던 초가집도 훼손하지 않고 소중히 지키며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는 창고이자 안식처로 삼고 오래도록 동고동락했습니다. 무서운 흉가 이면에 숨겨진 아름다운 진실을 캐낸 영리하고 용감한 머슴덕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의 전설이었습니다.